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저는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툴젠이고요. 코넥스 시장, 부동의 시총 1위를 기록하는 기업이죠. 그래서인지 코넥스 이전 상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젠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유전자 가위는요, 유전자 교정을 위해서 유전자를 말 그대로 절단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고 그 부위가 자동적으로 복원이 되게끔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에 다른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다면 유전자를 도대체 자르는 게 왜 필요한 건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의 염색체를 풀어서 쭉 보면요,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꼬아져 있는 DNA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DNA만 해도 30억 쌍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DNA에는 약 3만 개의 유전자가 담겨 있어요. 각각의 유전자들이 혈액형이나 눈동자 색깔, 치아 구조, 손 모양 등등 개인의 특성을 결정하는 정보를 담고 있어서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만 개의 유전자 중에서 돌연변이가 하나가 생기면 질병이 유발이 되는 겁니다. 암이나 유전병, 감염증, 자가면역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등등. 그래서 사실상 질병 태초의 출발은 이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 유전자를 찾아서 앞에서 봤듯이 그 유전자를 잘라내거나 그 부위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람 몸에는요, 약 3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DNA도 30억 쌍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딱 특정 부위를 찾는 게 쉽지 않겠죠. 딱 원하는 위치를 찾아서 잘라내야 하는데 요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 되겠습니다. 엄청난 유전자 정보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딱 그 위치를 찾고 목표한 위치의 DNA를 절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유전자 가위 기술은 3세대까지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3세대가 가장 진보된 형태의 유전자 가위 기술이 되겠고요. 이름은 크리스퍼-카스9입니다. 줄여서 크리스퍼라고도 부르고요. 보시면 크리스퍼-카스9은 카스9하고 가이드 RNA로 구성이 되는데요. 카스9은 유전자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 효소나 단백질을 말하고요. 가이드 RNA는 특정 DNA가 위치하는 그 자리로 이끄는 RNA를 말합니다. 그냥 쉽게 가이드 RNA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찾고 그때 카스9이 유전자를 자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술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세대와 2세대는 비정상적인 유전자뿐 아니라 비슷한 그냥 모양의 유전자까지도 잘라내버리는 오류가 가끔 발생을 해서 엉뚱한 다른 유전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조금 있었는데 3세대는요. 필요한 DNA 위치로 데려다주는 가이드 RNA가 있기 때문에 오류 발생도 줄일 수 있고 정확하게 교정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툴젠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유전자 가위 플랫폼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에 이 기술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더 집중을 받는 이유는 작년에 크리스퍼 기술을 개발한 2명의 여성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데 이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하면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 윤리 측면에서 꾸준히 문제가 조금 제기되어 왔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분야는 조금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유전자 교정, 유전자 가위 분야에서 툴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크리스퍼 기술에 대한 원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 호주, 유럽, 싱가포르, 미국 등 주요 9개 국에서 원천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이미 등록된 건이 20건, 출원된 건이 또 25건 정도가 있네요. 근데 쭉 보시면 미국에 등록 1건, 출원 2건, 인터피어런스 2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짚어볼게요. 인터피어런스는 저촉심사라는 것을 뜻하는데 저촉심사가 뭐냐면요. 미국에서는 특허권 관련해서
2013년까지는 발명 우선주의를 적용을 했고요. 즉 누가 먼저 발명을 했느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출원 우선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발명 우선주의가 적용이 됐을 당시에 미국에서 동일한 발명이라고 주장되는 2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이 된 경우 어떤 발명이 먼저 완성됐는지를 가리게 되는데요. 이 절차를 바로 저촉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누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먼저 개발했느냐인 거죠. 자, 그림에서 보시면 2012년에 총 5개 기관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현재 분쟁은 CVC 그룹, 그리고 브로드 연구소, 툴젠 이렇게 3자 구도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근데 CVC 그룹은요, 셋 중에서 가장 먼저 특허 출원을 하기는 했지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원핵세포에서의 작동만 증명을 했어요. 원핵세포는 핵이 없는 원시적인 형태의 세포를 말하고요. 즉 박테리아 수준에서의 작동만을 증명한 겁니다. 반면에 툴젠은요, 최초로 진핵세포, 즉 인간이나 동식물 세포에서의 작동까지도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브로드 연구소가 마찬가지로 진핵세포에서의 작동을 증명하면서 특허를 출원했고요. 그래서 이 저촉심사의 쟁점은 진핵세포에 적용되는 크리스퍼 기술을 누가 가장 먼저 발명을 했느냐거든요. 그렇다면 툴젠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특허 심판원도요, 툴젠에게 시니어 파티라는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우선순위 권리자라는 뜻이고요. 시니어 파티가 아닌 CVC와 브로드 연구소는 주니어 파티가 되는 거죠. 주니어 파티는 자신의 발명일이 시니어 파티보다 앞선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면 시니어 파티가 계속해서 선 발명자, 가장 먼저 발명한 기관으로 인정될 확률이 75%를 넘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자면 현재 툴젠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게 맞고요. 보통 저촉심사 당사자들은 장기간 비용을 소모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협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라이센스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마무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리한 협상력을 확보하게 되면 툴젠이 추가적인 라이선스 수익을 얻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 이유가 물론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의 특허 심사는요, 원칙적으로는 미국 저촉 심사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그래도 미국의 시장 규모나 국가 영향력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에서 특허를 심사할 때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미국 저촉 심사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촉 심사는 대상이 된 특허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고요. 미국 내의 다른 특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촉 심사의 결과는 특허가 적용되는 범위를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느냐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툴젠이 이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라이센싱하고 사용료를 받는 이런 특허 수익화 사업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이 저촉 심사의 결과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몬산토, 키젠, 서모피셔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보여요.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이 앞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서 무언가 실제로 상업화에 성공을 하거나 임상에 진입을 하거나 그렇다면 추가적인 수익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툴젠은 이 특허 수익화 사업 외에도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 사업화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치료제나 동식물 개량 품종에 대한 라이센싱도 추진을 한다는 뜻이에요. 플랫폼 기술을 그 자체만 특허를 통해서 파는 게 아니라 적용한 치료제와 제품들까지도 라이센싱 딜을 하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전자 교정 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한 콩이나 감자, 옥수수 종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갈변이 좀 억제되는 감자, 솔라닌 독성이 좀 억제된 감자, 제초제 저항성이 우수한 옥수수 종자 이런 것들, 가뭄에 끄떡없는 고추 이런 종자들을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 개발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주나 동물은
원하는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삽입해서 교정한 세포주나 동물을 만들거나 근육을 강화시킨 돼지를 만들거나 이런 분야까지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제 쪽부터 보시면요. 요 세 개가 그나마 주요 파이프라인이기는 한데 아직 임상 단계에 진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차세대 카티 치료제는 호주 카테릭스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 공동으로 전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어요. 2022년 중으로 미국 임상 1상을 계획 중인데 그나마 툴젠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경쟁사들에 비해서 조금 속도가 느려요. 해외의 주요 경쟁사 3개가 있는데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하고 인텔리아 테라퓨틱스는 앞에서 봤던 저촉심사의 경쟁사 중에 하나죠. CVC 그룹으로부터 치료제 개발 권리를 이전에 받아서 유전자 교정 기술 기반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에디타스 메디스는 브로드 연구소로부터 이전을 받아서 개발 중에 있어요. 근데 이들 회사는 파이프라인 임상이 1상 내지는 1에서 2상 정도 초기 단계에 그래도 진입을 한 상태거든요. 뒤에서 조금 더 보겠지만 어쨌든 해외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툴젠의 임상 속도가 조금 늦기는 하고요. 근데 경쟁사들도 이렇게 초기 단계인 것을 보면 이 시장 자체가 좀 성숙되지 않은 성장 단계의 시장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그렇고요. 유전자 교정, 이 종자 쪽도 보시면 아직은 상업화된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고올레산 대두나 기능성 감자 개발까지는 됐는데 2022년이나 2023년에 상업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당장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특허를 통한 기술 이전, 그리고 기술 이전 받은 기업의 임상 진행 단계에 따른 추가 수익, 요 정도를 당분간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툴젠의 앞으로 성과의 핵심은 미국 저촉심사 결과하고 또 치료제 부분에서는 그나마 카티 치료제 임상 진행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번 공모를 통해서 유입된 자금은 연구 개발비와 운영 자금, 시설 자금 외에 지급 수수료라고 보이시죠? 이게 특허 등록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요. 툴젠은 원천 특허 취득에 되게 집중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또 저촉심사 이벤트까지 발생을 해서 조금 많은 비용이 쓰일 것 같아요. 우선 2023년이 되면 그래도 저촉심사가 대상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요. 그 뒤로는 지급 수수료 비용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아직은 예상일 뿐입니다. 넘어가서 실적 볼게요. 예상을 하셨겠지만 본격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만한 건들이 없어요. 원천 특허를 보유했다는 게 엄청 강점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 시장 자체가 진입 단계니까요. 그래서 설립 이후 지속적인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그나마 잡힌 건 기술 이전을 통한 성과겠죠. 매출 규모가 근데 크지는 않고요. 앞으로 기술 이전 체결된 건들의 임상 진행 과정이나 상업화 추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출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적자 기업이고 이번에 기술 특례를 통해 상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툴젠은 사수생이에요. 이번에 무려 4번째 도전입니다. 1차 도전에서는 최대 주주와 2대 주주 간의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아서 경영권 위협 문제가 제기됐는데 아예 제넥신이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2대 주주로 김진수 창업주가 내려가면서 경영권을 안정화시켰고요. 그리고 2차 도전에서는 또 등록된 특허권이 없어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미국 특허를 등록하기 시작하면서 해소가 됐고요. 3차에서는 특허권을 부당 취득했느니 어쨌느니 논란이 일었는데요.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2개 기관으로부터 AA 등급을 부여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쭉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래도 그간에 많은 발전을 이뤄왔네요. 특허 등록도 하고 지분도 잘 정리하고. 넘어가서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시면 2020년 하반기부터 저촉심사 관련 미지급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부채 비율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업종 평균 대비해서는 아직은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무난합니다. 문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계속 줄어드니까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바이오 기업의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은 여기까지 보시고 공모 관련 정보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제시했네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총 공모 규모는 약 1,200억 원 가량이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약 9,4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청약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 3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이 껴있어서 환불까지 4일이 걸리려나 했는데요. 환불은 12월 6일에 되네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청약은 한국투자증권에서 가능합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4%를 배정했네요. 총 배정된 금액이 약 48억 원 정도, 1인당 배정 금액은 약 0.72억 원, 7,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조금 높은 편이더라고요. 대부분 연구 인력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툴젠도 우리사주 청약 결과를 통해서 직원들의 기업에 대한 평가를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통 가능 물량 보시면 64%나 돼요. 코넥스 이전 상장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근데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코넥스 대장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무려 50%를 넘습니다. 51.76%. 여기서 기존 주주가 누군지를 살펴보면 벤처금융이 있고요. 1% 이상 주주들이 있고 그리고 소액 주주가 있어요. 벤처금융은 반 정도는 1개월 보호예수가 걸려 있는데 제 생각에 툴젠이 코스닥 4수쟁이잖아요. 네 번째 도전인 만큼 벤처금융이 굉장히 오래 기다렸을 것 같아요. 엑시트 기회를 찾기에. 그래서 이번에 엑시트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액주주가 41.56%나 되는데 과연 툴젠을 좀 장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장일에 우선 차익 실현을 할지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네, 소액주주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분명한 불안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2021년 IPO 중에서 유통 가능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들을 가져온 표인데요. 보면 라운테크부터 바이옵트로까지 전부 다 코넥스 이전 상장을 한 종목들입니다. 이 중에서 에이비온, S&D, 바이옵트로는 상장일의 성과가 매우 부진했어요. 근데 또 보면 라운테크와 엠로는 코넥스 이전 상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꽤 괜찮았단 말이죠. 그 이유는 기준가 마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제가 바이옵트로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의 상장일 기준가는 공모가가 아니라 아래에서 보시는 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보면 라운테크와 엠로는요. 기준가가 공모가보다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하한가를 가더라도 공모가보다는 높은 상황이 연출이 됐었어요. 이 부분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툴젠은 과연 기준가 마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우선 기준가 적용이 제외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공모가가 그냥 기준가가 되거든요. 툴젠은 이 세 가지 항목에 현재로서는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3번 항목은 공모가가 얼마에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자, 우선은 그래서 기준가 마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 기준가가요.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이 되려면 이 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넥스 시장 가격이에요. 코넥스 시장 가격은 코스닥으로 이전하기 전에 코넥스 최종 30거래 형성일의 종가 산술 평균과 코스닥 이전 바로 전날의 종가 중에 낮은 가격이 되거든요. 이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보다 꽤 높다면 기준가는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툴젠의 코넥스 가격이 14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 30일 동안의 추이를 보면 계속 14만 원대, 13만 원대를 유지했거든요. 이 추세가 다행히 계속된다고 하면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인 12만 원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기준가 마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고 이 정도 가격대를 계속 유지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존 주주 비율이 너무 높아서 상장일의 주가 흐름이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단점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상장 직후에 바로 행사가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 16만 5,145주 정도가 있는데요. 보면 제가 노란색 쳐둔 부분이 행사 가격이거든요. 14만 6천 원과 9만 3천 원이 보입니다. 14만 6천 원이면 공모가 상단보다도 2만 6천 원이 더 비싸요. 그래서 스톡옵션을 바로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 제외하면 신경 쓸 정도의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툴젠은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습니다. 환매 청구권은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죠.
상장 주관사가 손실 한도를 보상해주게 되는 제도고요. 상장 후에 주가가 만약에 공모가 대비해서 10% 이상 빠졌다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한국투자증권에 다시 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정말 애쓰네요. 아주 공모를 성공시키려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주관사 인수수수료 보수가 엄청 높아요. 인수수수료가 600bp, 6%고요. 거기에다가 상장 작업 성과에 따라서 최대 100bp 수준의 성과 수수료를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인지 한국투자증권 입장에서는 환매 청구권까지 부여를 하면서 기를 쓰고 아주 공모 흥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걸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서로서로 윈윈인 거죠.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같이 볼게요. 비교 기업으로는 유한양행과 녹십자, 종근당 등등등을 선택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큰 제약사들이 많이 보여요. 그쵸? 이들 기업의 평균 PER은 30.61배고요. 근데 사실 영위하는 사업 내용은 툴젠과는 크게 다르죠. 툴젠의 유사 기업으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에디타스 메디슨이 있습니다. 유전자 갑입 치료제 개발 권리를 이전에 받아서 치료제 개발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세 기업 모두 2020년까지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서요. PER을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사 기업으로 제외된 거죠. 결론적으로 좀 유사 기업 선정에서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당 평가가액 산출 시에 적용 순이익을 2024년 추정 단기 순이익을 활용했어요. 적자 기업이니까요. 회사 측이 제시한 추정 손익 계산서를 보시면 2023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요. 2024년은 2023년 순이익의 2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저는 제약 바이오 기업의 추정 순이익은 더더욱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어찌 알겠어요. 임상이든 간에 기술 이전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툴젠의 공모가 분석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024년 추정치를 21.2%로 할인한 449억 원을 적용 수식수로 나눠서요. 주당 순이익은 5,466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퍼 30.61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 16만 7,343원을 도출한 겁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40.24%에서 28.29%를 적용했네요. 그래도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됐습니다. 자, 사실 유사기업 선정부터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해외 유사회사들, 그나마 사업 내용이 비슷한 이 유사회사들의 시가총액만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인텔리아 테라퓨틱스는 보시면 치료제 파이프라인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거나 1 이상까지 진입한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요. 다음,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도 임상 1 이상 진행 중인 건들이 꽤 되고요. 시총이 7조가 넘네요. 다음, 에디타스 메디슨은 툴젠하고 크게 임상 단계에서 차이는 없고 그래도 임상 1 이상 진행 중인 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총은 2조 6,480억 원 정도. 물론 상장되어 있는 국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밸류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툴젠이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기 때문에요. 저촉심사 결과나 임상 진입 여부에 따라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11월 27일 기준 코넥스 시장의 거래 가격은 13만 4천 원, 금요일에 6%가 빠졌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하긴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추이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정리 한번 쭉 해주세요.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서 유통 물량 측면에서 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됐고 아시아 유일의 크리스퍼 기술 원천 특허를 보유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코넥스 기준가 마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공모주로서 접근을 해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모가에 대한 판단은 저도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이 적습니다. 25만 주. 균등은 12만 5천 주밖에 안 되는데 한투는 계좌가 많으니까요. 균등만 하면은 의미가 없을 수 있겠네요. 게다가 수수료 2,000원도 있습니다. 계좌는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한도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해뒀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네,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이거저거 챙겨볼 것들이 꽤 많았어요. 우선 여기까지 보시고요. 수요 예측 결과가 11월 30일에 발표가 되니까 그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